오늘 옷이 지금 파자마처럼 보이실 텐데 이거 나름 아랍 지역에서 입는 옷입니다. 이렇게 팔 보이시죠? 더 파자마 같네요. 예전에 놀러 갔을 때 한 10,000원 정도 주고 산 것 같고요. 여러분 해외에 놀러 가시면 만약에 그 나라 전통 복장이 있잖아요. 좀 특이한. 그러면 그거 하나 사서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감을 얻을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입고 다니면서 초대를 몇 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글쓰는 오입니다. 오늘은 올파의 딸들이라는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이지만 본 사람은 거의 없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이 영화는 매우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하지만 오늘은 안 본 사람이 훨씬 많을 테니까 영화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아랍의 봄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 혁명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올파의 딸들의 배경은 아랍의 봄, 티니지 혁명과 IS거든요. 티니지 혁명을 이제 서구 언론에서는 뭐 제스민 혁명이라고 그럴듯하게 부르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거의 안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티니지 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티니지 혁명과 IS의 발응이 이 영화의 매우 중요한 배경인데 영화에서 설명을 안 해줘요. 너희 다 알잖아.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해가 안 되냐? 사실 그걸 몰라도 상황이 유추가 다 돼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이렇게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한 영화라는 거고요. 다만 이게 깊게 알면 알수록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일단 아랍의 봄이 뭐냐? 아마 뭐 언론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10년부터 아랍 지역 일대에서 벌어진 일종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아랍 하면은 중동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제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고요. 북아프리카 지역도 대부분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죠. 아랍 지역들은 뭐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국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왕이 있는 곳도 있고요. 독재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부정 축제도 있고 공권력이 뭐 문화도 탄압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가뭄이 발생합니다. 뭐 남의 나라 가뭄이 무슨 문제냐 그럴 수 있는데 아랍 지역이 굉장히 덥잖아요. 건조하고. 그래서 곡물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주식이 밀인데 이걸 이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 우크라이나예요. 세계의 곡물 창고라고 불리죠. 그런데 여기서 가뭄이 발생한 겁니다. 가뭄이 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니까 수출을 통제하게 되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식량이라는 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족해져도 가격은 미친 듯이 오릅니다. 가령 한 10% 정도 부족하다 치면 가격이 50%, 뭐 많게는 2배까지도 올라요. 가격이 비싸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사 먹기 어렵고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뭐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겠죠. 근데 2010년에 티니지의 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도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물건 떼어서 노점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노점이란 게 뭐 굳이 따지자면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그런 거 많았죠. 그래서 이 경찰이 와가지고 이 노점 막 때려 부수고 뭐 꺼지라고 했겠지. 근데 이때 본인보다 좀 젊은 여성 경찰이 있었는데 이 여성에게 이 청년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이 청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아랍이 이제 이슬람교가 강한 곳인데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좀 남성 우월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여성에게 그것도 이제 본인보다 어린 여성에게 폭행을 당한 게 이 남성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정부를 비난하면서.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티니지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독재자 꺼져 뭐 이렇게 하면서 티니지 혁명이 시작되고 아랍의 봄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 이제 티니지에서 시작해서 주변 국가로 점차 확산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면이 사실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을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뭐 일본이나 북한에서 뭐 무슨 큰일이 생긴다고 우리나라가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잖아요. 근데 아랍 지역이나 남미, 유럽 이런 데는 주변 국가들이랑 소통도 쉽고 또 왕래도 잦아서 분위기를 한번 타면 확산이 쉽게 됩니다. 한 곳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주변에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는 거죠. 좋죠. 뭐 독재자 쫓겨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랍의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이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을 억누르던 사람 그리고 세력, 그러니까
자기들을 힘들게 만든 게 기본적으로 서구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잖아. 자기들을 탄압한 게. 그러니까 서구 민주주의가 이 사람들의 탄압자야. 그리고 독재자들도 독재를 유지하려면 서구 친화적이었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그나마 국제적으로 인정받잖아요. 만약에 독재자인데 서구에 친화적이지도 않다? 그러면 바로 민주주의 배달되죠. 그래서 아랍에도 서구랑 친한 독재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독재자들은 또 특징이 종교를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종교도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위협이 되기 때문에 탄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또 서구에서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랍 독재 국가들 중에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튀니지가 그렇죠. 튀니지는 강력한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는데 길거리에서 히잡을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굉장하죠? 아무튼 그런 곳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독재 타도는 좋죠. 독재자 뭐 다 몰아내야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독재를 타도하고 나면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정치 체제나 조직이 발달을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독재 체제 하에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랍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면 종교적 색채가 강한 뭐 대부분 이슬람교죠. 이 이슬람 정치 집단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독재 정부에서 억압을 실제로 당했고 또 서구에 반대하고 무엇보다 시민 대다수가 이슬람교 신자잖아요. 그리고 종교단체가 평소에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또 학교 교육 이런 것도 시켜주고 그런 좋은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가난한 국가에서는 그런 역할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당연히 민주적으로 하면 뭐 뽑힐 확률이 높겠죠. 온건한 종교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또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먹히잖아요. 그래서 아랍 지역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은 이슬람 극단주의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전국이 안정되면 괜찮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극단적이니까 자유주의자들을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끝나지 않는 거고, 그 혼란에 틈타서 다시 독재 잔당도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뭐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뭐 내전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최악의 조직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IS입니다. 뭐 테러 조직이죠. 다행히 튀니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았어요. 선거도 민주적으로 치르고 그러면서 이제 개혁적인 좀 정당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튀니지 사자 대화 기구가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아랍에 보면서 이제 성공적인 국가로 뽑힙니다. 근데 이 튀니지조차 극단적인 종교 세력을 완전히 잡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거에 튀니지가 독재 정부 당시에 종교를 억압했기 때문에 혁명 후에 이제 목소리들이 튀어나오거든요. 민주 정부에서는 그 과거처럼 강압적으로 탄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 활동을 인정해 주니까 극단주의자들은 밖에서 스피커 키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게 뭐 종교단체에서 히잡 있잖아요. 여성들이 이렇게 쓰는 거, 그걸 이제 서명만 하면 공짜로 막 나눠줘요. 그거 받으려고 막 서명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포획을 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제목 그대로 올파와 그 딸들입니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이게 장르가 다큐멘터리예요. 뭐 정확하게는 다큐멘터리를 차용한 극영화인데, 다큐멘터리라고 이제 제작진들이 주장을 하시니까 뭐 그렇다고 합시다. 올파는 이제 아주 대장부 같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중년쯤 됐고요. 폭삭 소가수다에 아이 엄마로 나왔던 엄혜란 배우님이 맡은 캐릭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딸 4명을 키우거든요. 근데 당시 튀니지 사회가 앞에서 말했듯이 독재 정권의 세속주의 성향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슬람교가 다수인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세고 좀 굳건한 여자라도 딸 내 키우기가 쉽지 않죠. 물론 뭐 가부장제 사회 아니어도 딸 내 키우기가 쉽지 않지. 뭐 아빠가 있긴 한데 술주정뱅이의 무능력자였습니다. 벌어준 돈도 없고 오히려 괴롭히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집을 벗어나서 혼자서 딸을 키웁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사랑에 빠져요. 이 어머님이 하실 것도 다 하세요. 이번 남자는 좀 처음에는 정상적인 남자였어요.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누군가를 살해하고 이제 감옥 갔다가 출소를 한 사람이었거든요. 나름의 또 상처가 있고 전과가 있다 보니까
뭐 직업도 잘 안 구해졌겠죠. 그래서 취직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영화 속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뭐 첫째 딸이나 둘째 딸에게는 약간 성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딸들은 이제 친아빠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아빠는 처음부터 개차반이어서 기대가 없었는데 이 새아빠는 나름 정도 들고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배신을 한 거죠. 아무튼 이 딸들이랑 엄마는 그래도 서로 사랑해요. 자주 다투지만 기본적으로 애틋한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딸들이 나이가 들고 사춘기가 되면서 갈등이 생기죠. 뭐 사이가 엄격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딸이 뭐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과민 반응합니다. 그러면 사춘기의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죠? 뻔하죠. 더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딸들이 뭐 노출이 있는 옷도 있고 또 고수족 패션에 빠져요. 그 검은 색깔 옷들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그런 거 듣고 옷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입습니다. 그러다 엄마한테 걸리면 얻어맞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앞서 말한 티니지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이 막 거리에서 포교를 하고 선동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티니지는 독재 시절에는 길에서 히잡도 못할 정도로 세속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종교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가 생기니까 히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는 정도면 상관없는데 이 극단주의자들은 늘 오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종교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안 한 사람은 정숙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또 뭐 안 한 여자를 희롱하기도 하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첫째 딸, 둘째 딸이 이슬람교 극단주의에 꽂힙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뭐 고수족의 망사 스타킹 신다가 오늘부터는 막 히잡을 두르더니 다음에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니캅을 찹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반항의 연장인 거죠. 뭐 고수족을 흉내내는 거나 부르카를 하는 거나 이 딸 입장에서는 이제 반항입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도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부르카 입는 걸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훨씬 나쁜 거였어요. 이 딸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 사회야 그 어머니가 강압하는 사회, 그리고 어쨌든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뭐 그런 감정 있죠. 난 저렇게 살지 않겠어 뭐 하는 그런 거. 그 모든 게 합쳐지는 거죠. 고수족 패션을 입는 건 그냥 반항이에요. 근데 이슬람 극단주의는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5.18 딸들이 고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기에 그런 고뇌들이 있잖아요. 그냥 반항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극단주의가 어떤 가치를 심어주는 거죠. 우리 시각에서는 뭐 절대 아니지만 5.18 딸들이 처한 환경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일종의 진보주의처럼 그런 진보적인 목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랍 지역에서 이제 IS, 이슬람 국가가 발흥하게 됩니다. 뭐 ISIS라고도 하고 ISIL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현지에서는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주변에 다 이슬람 국가야. 그래서 보통 IS라고 안 하고 다에시라고 불러요. 근데 뭐 저는 이해를 위해서 그냥 I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첫째 딸이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IS에 합류하게 돼요. 엄마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둘째 딸을 막 압박합니다. 야 빨리 언니 데려와 막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둘째 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니 따라 IS에 가입하게 됩니다. 전 처음에 IS에 가길래 뭐 거기도 이제 여성 인권이 개판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들 입장에선 계속 전쟁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딸들이 뭐 일종의 성노예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나름 거물이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가 돼요. 아부 바크르라고 초기 IS 지도자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니까 스스로 이제 칼리프라고 칭하는 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두 자매가 이 사람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영부인이 된 거죠.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축첩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제 둘이 동시에 부인이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들을 뺏긴 거죠.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미성년자를 그로밍해서 납치해서 강제 결혼한 건데 뭐 본인들 입장에선 선택을 한 거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미국 특수부대가 IS를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지도자 아부바크르가 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었던 두 딸은 체포가 돼요. 테러 조직의 주요 멤버니까 당연한 거죠. 아무튼 이 딸들이 체포가 되고 보니까 첫째 딸이랑 이 IS 지도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이 아이는 뭐 보호단체에 보내든지 아니면 뭐 다른 가족, 할머니인 올파한테 보낼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가족 문화를 중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감옥에서 자기 딸을 키워요. 이게 좀 이해는 안 됐는데 뭐 그 나라는 그런가 봐요. 그걸 이제 올파의 남은 딸들이 뉴스에서 보죠. 왜냐하면 거물의 부인이니까 이제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딸의 딸, 손녀 얼굴이 이제 클로즈업 되는데 좀 묘한 기분이 들어요. 전체 내용은 뭐 이런 식이고요. 제가 좀 드라이하게 설명을 했는데 인물들의 감정선이 미쳤습니다. 뭐 드라마가 폭발해요. 이게 결국 따져보면 심파 스토리잖아요. 근데 심파는 현대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눈물 지어짜고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감정으로 너무 과잉으로 가면 불편해. 그런 건 뭐 영화 별로 본 적 없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들은 그 식상함의 허들을 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보법이 달라요. 그 일단 올파랑 남은 두 딸 있죠? 그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자기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겪은 일을 재현을 해요. IS 갔다 감옥 간 딸 두 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없으니까 전문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그 외에 뭐 중간중간 나오는 조연들도 뭐 전문 배우들이 하고요. 그리고 올파의 경우에는 재현을 하는 게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딸들이 생각이 날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배우가 올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파 역할을 하는 배우는 올파와 재현 배우 이렇게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올파가 뭐 어떻게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재현 배우가 재현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현실과 재현과 그 사이의 감정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재현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회한이라든지 이런 게 관객의 감정을 막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혀 촌스럽거나 뭐 심파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감정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제가 이걸 극장에서 봤는데 아마 집에서 봤다면 중간중간 끊었을 것 같아요. 뭐 지루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막 감정을 감당을 못 하겠어요. 보고 있으면. 관객이 베리어를 치고 있는데 그거를 막 다 때려 부수고 밀고 들어옵니다. 이거 거의 뭐 감정계의 IS야. 너무 폭력적이야. 그래서 이걸 제일 극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그 남아있는 두 딸이랑 일종의 새아빠, 엄마의 새 남친이 이제 겪은 경험을 재현한 장면이 나와요. 새 남친은 이제 전문 배우가 재현하죠. 여기서 이제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딸들이 새아빠에게 받은 감정을 이 이제 배우에게 토해내는데 배우가 이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니까 너무 받아내기가 힘든 거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 같은 거 할 때 상담사나 이제 도우미가 재현을 하고 뭐 극복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복잡한 감정들. 그게 막 터져 나오니까 전문 배우도 감당 못할 정도로 이제 감정이 막 휘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별이 진짜 5개입니다. 장수 돌침대 같은 영화예요. 공통점은 장수 돌침대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별의 출처는 몰라요. 아무튼 별은 5개. 그래서 이제 영화 이야기는 끝이고 다시 국제 정세로 돌아와서 아랍의 봄도 그렇고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지금은 진짜 혁명이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서 말했듯이 탄압자가 서구잖아요. 거기서 오는 괴리, 서구식에 대한 반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서구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압도적이었는데 이제는 허점도 너무 많이 드러냈고 그게 시민들에게 일정한 방향성을 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씩 뭐 중국이 독재를 타도할 수 있냐, 뭐 혁명이 일어나냐, 민주주의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당연히 뭐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내에 혁명의 기운은 있어요. 특히 중국 시골 같은 곳이 좀 부글부글 하거든요. 뭐 농민 반란까지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는 뭐 괜찮냐? 그럴 리가 없죠.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심각하거든요.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오히려 중국 IT는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압박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개발을 하잖아. 근데 제조업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체 인건비도 오르고 거기에다 뭐 관세다 뭐다 하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던 뭐 큰 공장들이 동남아나 멕시코 이런 데로 옮겨가고 있고 심지어 중국 회사들도 이제 외국의 공장을 차립니다. 자국에 안 차려요. 근데 IT는 사실 천재들이 하는 거고 발전을 해도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제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가 많은데 제조업은 쇠퇴하고 있고 거기에 시골은 이제 농산물 이런 게 가격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부글부글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몇 년 전에 이제 홍콩을 두드려 팬 게 홍콩은 자유 언론이 있었잖아요.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홍콩을 통해서 이 지역 농민들의 이런 분노 같은 게 외부로 알려지고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홍콩을 때려잡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사이에 변화를 갈망하는 욕망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혁명이 되냐, 민주주의 되냐, 그건 이제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서구가 중국인들이 볼 때 이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중국이 처음 개방될 때만 해도 중국인들이 서구에 대해서 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 문화도 뒤처진다, 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세계가 보여준 모습이 좀 실망스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중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을 압박하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민중들 사이에서도 서구 이미지가 좋지 않겠죠. 원래 우리나라 욕은 우리나라 사람만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오히려 국수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역사적으로 불운도 많았지만 그래도 운과 시기가 좋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쨌든 일본의 식민지여서 광복 후에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거부감이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이 해방군으로 왔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사실 일본이 심은 것도 서구 문화인데 그게 일본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마치 일본을 거부하는 것처럼 포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발전한 20세기에는 서구 문화가 압도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구가 명확한 방향이었던 거고 독재를 이겨내고 막 민주주의를 하면서 그리고 90년대 되면서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방향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이 지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혁명이 힘들어요. 오히려 우리의 가치관이 옳은가? 막 이런 걸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혁명이든 진보든 방향이 보이면 가기 쉽거든요. 의지가 조금만 있어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없으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서구가 더 이상 그런 가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미국은 깡패가 됐고 아무도 이제 유럽 복지국가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랍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뭐 우리도 길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좀 있으면 대선도 치르지만 후보들이 말하는 걸 보면 좀 가치지향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뭐 1, 2번 후보들은 뭐 원래 다 사람들 좋아하는 말 하는 거고 현실적인 말 하곤 했는데 그래도 3번 후보부터는 좀 가치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1, 2번 후보들도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지만 그래도 그 보다 보면 나름의 색깔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후보가 사라졌고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후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즐겁게 본 영화 올파의 딸들을 소개할 겸 아랍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감사합니다.